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진짜 무서운 징조가 왔습니다. 이러다가 곧 수십 배 떼돈 법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은행이 부도가 나고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하락할 경우 경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다주택자, 영끌과 갭투자, 빌라왕과 오표왕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반등하다가 결국 큰 폭으로 추가 폭락합니다. 1에서 3억 소액으로 떼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십시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이제 이 돈을 계속 굴립니다. 만약에 바닥에서 굴리게 되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지만 잘못 굴리게 되면 다 녹아버리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에서 2년 추가 폭락이 온다. 결정적 세 가지 이유. 즉 올해 반등해서 쭉 대세 상승으로 갈 확률은 아주 낮아요.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올해 뛴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그거는 그만큼 기본기 여러 가지 기본 조건들이 상승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올해만 25% 늘어난 서울 아파트 매물 8사람만 줄이 섰대요. 벌써 제목이 이제 서서히 또 바뀌고 시작하네요. 고금리, 경기 침체. 바로 이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예요. 금리가 아직은 높은 상태고 경기 침체. 2023년 기준금리 동결, 고금리 지속, 그리고 경기 침체는 성장률이라든가 무역 수지, 생산 소비 투자, 이거는 회사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물가, 금리, 경제, 그리고 은행권, 금융까지도 다 불안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가격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앞으로도 1에서 2, 3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2020년에서 22년 이 코로나로 인해 돈을 너무 찍어내는 바람에 거품으로 급등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뛰지 말아야 할 곳들도 뛰고, 그 다음에 좀 이 정도 뛰었으면 좋을 곳들이 막 너무 많이 뛰었어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하면 2배에서 5배. 서울은 웬만하면 서너 배 다 뛰었어요. 2013년 기준으로 4배 안 뛴 것 없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은 2배에서 3배 뛰었는데 더 많이 떨어졌죠. 자, 지방도 비싼 곳들은 5배까지 뛰었어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현재 집값 하락. 현재는 원래 한 30%까지 갔다가 약간 또 하락폭이 줄어들었죠. 20에서 40% 수준입니다. 즉 최소 40%는 떨어져야 매입을 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20% 떨어진 매물을 무슨 급매라고 덥석 잡습니까? 하락 사이클. 자, 그러면 언제까지냐? 서울은 2년에서 5년. 이것도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지방이나 수도권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예전에 10년 못 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면 바닥은 25년입니다. 바닥은 25년인데 제 판단에는 이제 24년부터 좀 지켜보자. 자, 전세가율, 경매가 지금 적체되고 있어요. 뭔 말이냐? 전세가율, 갭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집값 안 올라가요. 자, 불능입니다. 불능. 전세 10% 최소 전세값이 10%는 올라가줘야 돼요. 다행히 바닥 찍고 지금 전세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플러스 전환은 아직 안 됐어요. 전세가율 올라가려면 1, 2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경매 볼까요? 자, 매물이 지금 급증합니다. 낙찰율은 최저예요. 즉 경매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집값이 앞으로 계속 장기간 폭락한다는 뜻이고, 미분양 8만 가구의 미입주, 자, 입주를 안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내 집이 팔려야 입주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무려 73.6%밖에 입주율이 안 돼요. 거의 30%는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폭락장의 떼돈 벌기, 이거 별표를 찍어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처음 제가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역 성향별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 성향 3억 가지고, 유형 성향 3억 가지고, 자, 매입 성향 3억 가지고, 3억은 예니까
뭐 1억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실래요? 먼저 강남, 서울, 경기, 지방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차별화입니다. 이것도 제가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자, AI 인공지능으로 돌린 거예요. 보시면 강남 지금 평균 꼭지 찍을 때 이제 2021년이고 바닥 칠 때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이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에 올라갈 때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자, 강남 평균 25억이 15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0억으로 올라가요. 오, 다른 것보다 많이 뜁니다. 미친 듯이 뛰죠. 자, 25억이 40억 정도로 간다고 보면 돼요. 서울, 자, 13억이 평균이었어요. 진짜 많이 꼭지 때 비쌌죠. 지금은 조금 더 빠지면 이제 7억 정도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까지 가느냐?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3억이 20억으로 가는 거죠. 7억이 잡으면 더 많이 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기는 7억, 4억, 7억 본전치기하고 끝나네요. 신고가를 찍는 게 아니라 금액도 싼데 서울하고는 점점 벌어질 확률이 크다는 결론. 지방 보세요. 4.5, 2.5, 4. 오히려 회복도 못하네요. 이건 지금 평균 시세를 말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하다. 결론적으로는 강남은 자, 뭐 금액은 투자 금액은 다르지만 15억이 뛰고, 자, 서울은 강남은 15억이 뛰는 게 아니라 거의 25억이 뛰고, 서울은 7억에서 20억 가니까 13억. 경기도는 3억이 올라가고 지방은 약 1.5억이 올라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투자 성향별로 볼까요? 이제 거주하는 것과 빚 없이 거주, 그 다음에 빚을 끼고 투자하는 것과 자, 갭 투자하는 것을 비교해 볼게요. 금액은 3억입니다. 자, 고점 5억, 그리고 떨어지면 3억. 왜 3억밖에 안 되냐? 지금 거주만 하는 거잖아요. 빚 없이. 그리고 7억. 그래도 4억이 뜁니다. 어디? 서울을 투자했을 때. 자, 3억을 투자했을 때 4억. 그런데 B2는 8억이 5억 떨어지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왜? 2억을 빚을 내니까. 결국 11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는 4억 벌었지 몰라도 여기는 무려 6억을 벌어요. 빚을 2억 내냐 안 내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갭2. 갭2자는 12억이 7억. 이거 3억이면 잡을 수 있어요. 7억. 그러면 17억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10억이 뛰네요. 자, 1억 더 올렸을 뿐인데 대단하죠. 빚과 갭 투자를 잘 활용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형별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잡을 수도 있고 나홀로 아파트 잡을 수도 있고 대단지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 빌라. 자, 아파트를 잡게 되면 12억이 7억. 이거 3억 갭 투자 해가지고 17억 10억을 버네요. 나홀로 아파트는 자, 9억이 같은 7억을 잡더라도 9억이 7억으로 떨어진 거 12억으로 올라갑니다. 얘는 결국 5억밖에 수익이 안 나요. 즉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반토막밖에 안 되죠. 수입이. 단독도 비슷합니다. 9억, 7억, 12억. 즉 단독 다가구 나홀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50% 이내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빌라 볼래요? 빌라는 형편없습니다. 이건 절대 잡으면 안 돼요. 8억이 7억, 9억. 겨우 2억 줬잖아요. 누구는 10억 줬는데 반드시 아파트로 매입하고 참고로 막연한 재개발 빌라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성향의 3억. 자, 특급 금매. 이번에는 금매를 잡느냐 분양을 잡느냐. 금매도 특급 금매가 있고 평범한 금매가 있어요. 많이 빠지거나 입지가 좋은 곳은 특급. 그 다음에 입지가 안 좋거나 그냥 적당히 빠진 것은 평범.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서울에 가까운 비록 분양가가 높더라도 괜찮은 곳들은 특급 분양.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재개발 재건축이나 분양하는 경기도에 지방에 또는 입지가 그냥 평범한 이런 것들은 평범 분양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특급 금매 12억이 자 아까 말했듯이 3억 갭 투자로 7억짜리를 잡으면 17억 10억 먹죠. 근데 평범한 금매는 그렇게 못 가요. 8억이 이제 5억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걸 이제 같은 3억으로 갭 투자해서 얘는 간다면 11억 정도. 벌써 6억이나 차이 나네요. 수익률이. 얘는 10억, 얘는 6억입니다. 자, 특급 분양 보실래요? 자, 7억, 14억. 자, 여러분들이 3억 가지고 7억짜리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3기 신도시에서 좋은 곳들은 2배 뜁니다. 서울도 2배 정도 뛴다고 보시면 돼요. 뭐 뉴타운이나 이런데. 당장은 별로 안 뛰는데 이제 잘 갔을 때. 7년, 8년 꼭지 찍을 때. 자, 이제 평범한 분양은 7억 같이 분양을 해도 마이너스로 갔다가 아마 플러스 3억, 10억. 사실상
7억이 10억 드는 것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자 내고 뭐 발코니 확장비 이런 것들 내버리면. 자, 폭락장 금매가 제일 많이 번다는 걸 이거 보고 알 수 있죠. 이번에는 경매 위험 요인 5가지. 여러분들 특례론 믿고 다시 또 연끌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젊은 분들은 이렇게 너무 새 거에, 이번에 빌라왕, 오피왕에 젊은 사람들이 왜 많이 당한 줄 아세요? 새 거에 환장하는 거예요. 제발 좀 새 거에 환장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이제 신혼인데 새 거에 미칩니까? 빌라든 오피든 아파트든 새 거에 미치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새 걸로 여러 몇백 개 팔아먹는 거잖아요. 오피든 빌라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걸 잡다 보니까 비싸니까 연끌하고 갭 투자하다가 망하는 거죠. 제발 현실적으로 본인의 분수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주택자, 갭 투자, 연끌, 빌라왕, 오피왕, 이번에 특례대출 과도하게 받은 사람만 해당돼요. 이런 분들은 경매 위험성도 있습니다. 장기 폭락했을 경우. 자, 보자고요. 여러 채 갭 투자, 강제 경매 진행을 당하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갭 투자했으니 빌라왕, 오피왕도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갭 투자. 자, 전세 반환 불능. 지금 갭 투자를 지나치게 무리하게 한 거야. 꼭지에서. 바닥은 괜찮아요. 뭐 떨어져봤자 거기서 거긴데 21년 꼭지에서 비싼 걸 그것도 갭 투자 하게 되면 지금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전세를 못 돌려줘요. 그러면 경매당하는 거죠. 연끌. 자,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빚을 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또 직장이라도 잃게 되면 못 갚아요. 결국은 강제 경매 진행당합니다. 자, 빌라왕, 오피왕은 본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 집을 갖다 아예 그냥 사기쳐가지고 여러 개 지은 다음에 그냥 막 팔아먹는 거죠. 그렇게 갖고 나중에 부도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수백 채를 매매해가지고 결국은 강제 경매. 이게 일반인들, 이거 매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특례대출, 집값 장기간 폭락한다는 조건으로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이 사람들 역시 위험합니다. 대출이 별로 없다고 해서 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본인의 분수에 어긋나면 안 돼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 상승 진짜와 가짜 부분. 지금 올라가는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이 사례. 이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보실래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조건, 거래량을 보자고요. 자, 가짜 반등과 진짜 반등의 사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좀 보이죠? 여기 거래량이 진짜 적었네.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 적었는데 쭉 올라오네요. 그죠? 근데 너무 적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다 봐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적었다가 늘어나는 거 있나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소한의 어떤 거래량은 동반되고 올라가는 거지. 봐봐요. 이렇게 낮았던 게 갑자기 늘어나요. 결국 얘는 1년 만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거래량. 결국 2010년부터 13년까지 폭락을 하죠. 이 기간에. 뭔 말인지 이해가죠?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거래가 너무 없다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가짜 반등이라고요. 그럼 진짜 반등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뭔가 모르게 거래량이 많죠. 지금 이게 막대 그래프 서 있는 게 거래량이에요. 여기가 지금 바닥인데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하지만 결국은 거래량 많죠. 어떻습니까? 14년 이후에 21년까지 뛰었잖아요. 집값. 이거. 이제 진짜와 가짜 반등 이해 가시죠? 최근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없어야 해. 그러다가 이게 쭉 올라간다. 이게 진짜겠어요? 얘하고 비슷하겠죠. 얘하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장 반등 조건,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이 있는데, 자, 매매 거래량이 많아져요. 전세 거래량보다. 그러면은 이거는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매매는 안 하고 전세 거래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징조인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파랗게 쳐진 거. 바로 2010년부터 13년 하락장이네요. 이 파란 색깔이 더 많아요. 여기 보세요. 막대 그래프 다 파란 색깔이죠. 파란 색깔이 주황색 매매 거래량을 압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집값 상승기 14년부터 쭉 그 뒤를 보니까 빨간 거래량이 더 많아요. 즉 매매 거래량 이게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승장인 거예요. 즉 전세보다 매매 거래량이 많아지면 상승, 전세 거래량이 많아지면 하락할 확률이 아주 높죠.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조건, 주간 매매 시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여기 2009년에
이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엄청 내려와가지고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좀 생기네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졌던 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아까 거래량도 그렇고 이건 시세예요. 시세. 이렇게 빠졌던 게 갑자기 시세가 치고 올라간다? 그것도 단기간에. 이건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그쵸? 0이 여기인데.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 빨간색 전반적으로 이 빨간 박스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밑으로 빠진 것은 거의 안 보이고 위에서 시세가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쵸? 많이 뛰고 덜 뛰고만 있지. 이처럼 최소한 뭐 한 3개월 이상은 이렇게 계속 시세가 올라가 준다면 바닥 이게 떨어지는 거 없이 플러스에서만 이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거래량 서울 진짜 가짜 상승 1만 건. 지금은 2천 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5천 건 미만은요 그냥 가짜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매매와 전세거래. 하락장의 전세거래량 증가.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서면 진짜 상승이겠죠. 세 번째 주간 매매 변동률. 가짜 상승은 주간 매매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1년 단위도 그래요. 그런데 진짜 상승은 최소 3개월 이상 계속 상승만 하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잖아요. 시세가. 그리고 1년 이상은 지속이 됩니다. 이번에 한국 PF 부실 금융불안 이것 때문에 시끄럽죠. 이번에 또 하나 시공순위 100위인 대창기업도 결국 손들었습니다. PF 부실이 심각해요. PF 대출 잔액 116조, 대출 73%가 비은행, PF 연체율 3배나 급증했고 부동산이 위축되면서 미분양. 자, 뱅크런 사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78%가 인터넷 뱅킹인데 무려 하루 만에 빠져나가 버리면 은행이 위험해지겠죠. 이제 건설사 보세요. 이번에 대창기업 법정관리 시공능력 100위권이나 돼요. 그 바로 이전에 자 2022년에 폐업한 게 322개. 그런데 지금 1분기 만에 115개. 아우, 작년을 뛰어넘었네요. 지금 건설사가 부도나고 폐업하고 난립니다. 부도 6곳.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불과 얼마 전에 났는데 우석, 동원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부실은행 하루 이틀 이 얘기가 아니죠. 건설사와 부실은행은 서로 몸통입니다. PF 익스포저 큰은행, 자 증권 채무보증 이행, 여신, 자 여전체 여건이 또 악화됐고 저축은행은 수신 이탈. 바로 이런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부실, 고금리 캐피탈, 카드, 신탁, 수협 등등이죠. 해결 방안 1금융권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거나 우체국에 넣거나 아니면 원리금 또 이자 센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일지라도 이자가 센 곳 5천만 원 이상을 넘기지 마시라고요. 이해 가셨나요? 자, 분양과 매매 단기, 장기 평가를 해볼게요. 자, 분양 서울 신도시 전국으로 한번 구분해봤어요. 서울 강남 서초 재건축 뉴타운. 자, 반드시 잘 알아요. 분양에서 강남 서초하고 재건축 뉴타운 세대수가 괜찮은 곳들은 다 좋아요. 여기는 단기로는 평범입니다. 왜? 지금 막 빠지고 있으니까 집값. 근데 장기적으로는 2배 이상 다 뛰어요. 특히 강남 서초는 3배 뛰는 곳도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300세대 미만인 것들이거나 개별 분양, 뭐 1000세대가 넘어도 개별 분양인 것들은 여기는 단기적으로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평범합니다. 단기 위험하다고 했어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도 좋은 게 아니라 평범해요. 조금 올라가요. 신도시 볼까요? 자, 교산, 창릉, 복정 등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시다시피 괜찮은 곳, 서울에 가까운 곳들 상급지는 단기적으로는 평범하죠. 뭐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분양가의 2배 뜁니다. 그런데 얘들이 아닌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나 그냥 수도권이나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평범한 것들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장기적으로 많이 뛰어봤자 2배 아니면 50% 올라갑니다. 주로 50% 뛰겠죠. 자, 그 다음에 전국 볼까요? 지역별 이거 핵심 분양가가 저렴하고 자, 한 것들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평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죠. 그런데 분양이 300세대 미만이거나 개별 분양,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
조그만하게 분양한 것들은 단기적으로도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도 평범해요. 이번에 매매 볼까요? 서울 40% 내외의 하락. 단기적으로는 평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2배에서 4배까지 뜁니다. 이번에 20에서 40%, 40%까지는 좋지만 20%밖에 안 빠진 걸 잡았다. 단기적으로 아주 위험해요. 추가 폭락.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서울이니까 2배 이상 뛸 가능성이 있겠죠. 수도권. 자, 40% 내외로 하락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평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20%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도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는 50% 정도밖에 안 뛰겠죠. 자, 광역시 지방 40% 내외 하락은 단기적으로 평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0에서 2배 뜁니다. 즉 40% 이상 떨어진 것들은 무난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잡는 것보다 좀 봐서 잡아야 돼요. 근데 20%에서 40% 사이는 단기적으로 위험하다고 다 나오죠. 셋 다. 자, 장기적으로 겨우 회복하는 정도? 이제 서울 집값 연소득 대비 세계 2위. 여기 보세요. 지금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PIR 규모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높아요. 그 다음에 정부 전세 사기, 경매 중단, 경기도 전세값 폭락 지역. 여기 보시면 851건밖에 없었어요. 22년 3월 달에. 1년 지난 지금 3,484건. 무려 거의 4배 이상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지금 경매 사고가. 과천, 고양, 전세값도 특히 이곳들은 전세가율이 확 떨어진 상황입니다. 세종시 이게 0인데 0 위로 마침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세종시가 계속 날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다른 곳들이 아직 플러스가 안 됐기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도 9.5가 10.1, 6.5가 7.45 이렇게 약 1억 가까이 반등을 한 상태. 그런데 이제 집값 하락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스트레스 테스트를 봤더니 집값 하락은 빈집이 늘어나게 돼요. 매물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주거하는 실거주 집도 빠지게 돼요. 매물로 나오게 돼요. 이처럼 집값 하락은 실거주를 하든 빈집을 하든 갭 투자를 했던 매물이든 많이 매물을 양산시킨다. 특례로 믿고 다시 영끌. 담보된 집 2배나 늘어났다. 여기 보세요. 확 늘어났죠. 지금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 때문에 대출이 확 늘어난 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4월달 늘어나고 있어요. 이 거래량도 좀 늘어났지만 매물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초대형 세계 경제 침체 잘 이겨내야겠죠. 부동산은 정보 습득과 자기 자신과의 심리적인 싸움입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이성을 잃게 되면 최악의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제 방송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